네. 자, 광장공포증 사례. 이 두 번째로 들어간다면은, 공황장애하고 범불안 장애만으로는요, 임상에서 나타나는 불안의 다양한 유형을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 두 범주가 전부 다 새로운 진단 범주가 추가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안을 동반한 적응 장애가 있고요. 이거는 명백한 어떤 유발 요인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것으로 생활에서 일어나는 주요한 변화에 대한 어떤 반응에서 불안 증상을 보이는 거고요. 유발 요인이 사라지면 불안 증상도 호전되는 내담자들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불안 증상은 보통 사건이 일어난 후 바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지속 기간에 대한 어떤 기준은 이 진단에 제한을 가하는데요. 이 불안 증상이 일정 기간을 넘겨서 이렇게 어떤 광장 고통증으로 갔을 때 이제 공포 신경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장애 하위 범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이 분류법인데요. 이러한 논리 형태를 보면 구분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구분법은 타당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프로이드가 가정한 것처럼 장애들에 대한 성질, 이 장애들이 가진 이 장애가 단지 경과상 다르게 표현된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포에서 광장 공포 사례에서 또 하나를 바라보면 혼자 공포를 느끼면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같은 사람 여러 사람이 공포감을 느낀다면 그거는 지금 상황, 이 현장이 지금 공포증을 유발하고 있는 건데 이런 공포증은 뭐 전형적인 공포증과는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치욕적인 부분들로 같이 가는 거니까 공포 증상에서 같이 독립된 단위로 개별화된 공포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광장 공포증은 다른 공포증에도 이 유사한 공포신경증으로 통합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공포신경증의 기준과 합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한 사회공포증도 프로이드는 이제 공포신경증에 해당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말하면 지금 이 구조적으로 다른 인격 구조하고도 합치되는 이런 회피적이고 민감하고 자기애적인 인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 공포증들은 어찌 보면 병인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구별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광장 공포증은 혼자 느끼는 거고 신체적 경보 체계가 있어요. 이상을 일으키기도 해요. 뭐 식은땀이 난다거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반응이 나타나면서 심하면 어떻게 돼요? 졸도, 기절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절도 하게 되는 이런 증상 완화를 하기 위해서는 회복기와 악화되는 시기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악화되는 경우는 대개 이제 특별한 피로, 신체적, 정신적, 뭐 같은 그런 외상과 같은 내담자가 이제 제약을 가하는 외부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광범위한 불안과 우울한 기분을 동반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장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약물, 알코올 남용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결과 도중에 이제 발생한 우울증하고 같이 이제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공포 증상 이제 가장 흔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직면하거나 그 신체 감각이나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에 객관적인 이제 주의를 유지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딱 불안이 어떤 두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테리 구조가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건 인격 구조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은 공포적인 것들을 적어도 이 공포신경증과 관련이 없다라는 걸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 나는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두렵고 숨을 못 쉬겠고 이런 것들이 나는지 이런 행동이 나오는지 충분한 관찰을 통해서 변화의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 변화의 기회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건 내 자체가 아직 치유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관계로 안 갖고 아직도 기억해야 할 것들. 인격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포신경증하고 연계가 돼 있다고 회피를 하려고 해요. 안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충동 공포증은 충동적으로 강박증과 유사한 증상이 대개 나타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동안 긴장하는 신체적 감각,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토닥토닥하는 이런 시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하고 수용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 악화되는 경우는 되게 특별한 나름대로 피로, 신체적, 정신적 외상 같은 것들에게 이 환자에게 제약하는, 이 내담자에게 제약해지는 외부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그 사건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광범위한 불안과 우울한 기분을 같이 동반하는 게 무엇이다? 광장공포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불안은 되게 이렇게 이제 우울증에서 경과가 복잡해지는 경우이다.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자기 스스로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앞장에서 나왔던 거 공포증의 3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공간과 관련된 공포가 있고 열린 공간. 그래서 이 닫힌 공간은 이제 폐쇄공포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때 나타나는 불안이 가장 특징적인 걸로 나타나고, 사회공포증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 그리고 어떤 특정 공포증의 두려움에 특정 동물, 뭐 강아지한테 물린 경험이 있으면 강아지만 보면 무서워서 그 옆을 못 지나가는 이런 특정 행동 등을 하잖아요. 그리고 높은 장소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고소공포증이라고 해서 높은 데를 못 올라가요. 그리고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환경, 이런 상황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광장공포증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들이 공포신경을 주요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공포증의, 광장공포증의 특이한 것은 뇌손상, 그리고 이제 강박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포 증상으로 떠올리고 있다라는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연관된 증상들, 이 진단 범주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병리들이 없을 때는 이 어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병이 없는데도 두렵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공포신경증, 광장공포증 해가지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포증과 함께 어떤 특정 상황이나 그리고 대상이 결부되어 나타나지 않고 그 대상이 나타나게 그 두려웠던 그 상황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점. 그래서 전형적인 공포증과 구별되는 공포증들도 기술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충동 공포증도 있을 수 있고 기형 공포증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치욕적인 신체 부위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강박신경증과 유사할 수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 사례를 보면 이상한 그러니까 충실한 나라, 아주 앨리스 이 영화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왜 매운맛이 땡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히스테리 신경증 용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내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함에서 예민함을 보이고 그 예민함 속에서 어떤 이제 그 약물 중독도 나타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그 부분이 되면 어떤 악화 시기가 그 옛날에 완전한 회복기와 악화기 이게 번갈아 가면서 같이 부여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장애하고 범불안 장애, 이거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이기가 쉽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이러한 불안이라는 건 예기 불안 및 또 공포 증상들을 이제 간에 어떤 설명해 줄 수 있는 심리적 기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불안 신경증을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공포증 행동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선택이다. 이 공포증인 행동 이외에도 공황 상태로 보이는 내담자는 다음에 일어날 어떤 공황 발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만성 불안인데 예기 불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모델에서도 불안 발작이라는 어떤 성질적인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인 장애가 함축되어 있다는 불안이라는 건 항우울제나 예방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이 나오면 왜 불안하게 내 몸이 점점 불안이 없어졌어, 나 지금 불안하지 않아 라고 본인에게 어떤 암시를 하면 이 불안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어떤 불안이 계속해서 더 사라지지 않고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부심피질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의 신체에 이미 어떤 이제 순환기관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심피질은 스트레스나 낮은 농도의 혈중 당질 코르티졸이라기도 하고 코르티코이드에서 반응해서 코르티졸을 분비하는데요. 혈당이 높아져서 그리고 면역 시스템을 저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를 이제 우리가 같이 돕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식사, 그리고 적당한 운동, 내가 규칙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낮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거에서 어떤 공간, 나름대로 또 사회공포, 특정공포 이런 것들은 어떤 대상과 함께 나타나고 신경증과 함께 이렇게 같이 어떤 나름대로 이제 동일한 구조를 부여하면서 신경증으로 통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포증적 행동들이 신경증으로 같이 기준과 합치되는 것, 이런 것은 조금 또 별개의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건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어떤 이제 강박적인 모습이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한번 살펴보기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영화 부분으로 하나의 한 사례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요 부신이라는 거, 이 코티졸이라는 거, 이 코티졸은 여러분들에게 이 신장 위에 있어요. 이 달라붙는 부분이, 이 생성되는 부분이 이런 외상성 신경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저격, 그쵸? 밖에 외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내 안에 이렇게 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장애가 돼가는 건 사건과 증상의 발생 사이에서 어떤 긴 시간 차이가 있고요. 증상이 없는 잠재기도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잠재기는 언젠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나름대로 다시 그 민감하게 그 불안했던 그 느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는 나름대로 플래시백, 그러니까 다시 재조명해주는 그 증상의 어떤 중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추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 외상에 대한 환각적인 경험 등을 다시 되살리면서 어떤 스트레스 장르라는 이름을 분류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는 나름대로 시간차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잠재기가 있다. 이 잠재기 안에서 플래시백 효과가 있다.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정서적 의존, 그리고 수동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인격이 드러나는 자기 주장이 이제 지배적이기도 하고요. 비특이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스트레스는 신경증 증상들이 불안, 공포, 강박 등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건강 염려증을 호소해요. 나 여기가 아프고 왜 불안하고 여기도 이상해. 내가 자꾸만 배가 아파? 무슨 큰 병이 걸린 거 아닐까? 그래서 되게 만성적이거나 정신 역동을 읽어내는 것이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인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실수나 행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성인기 갈등, 이 성인기 갈등은 청소년기에서도 있었고 유아기에서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래되어서 상상을 하고 또 착각을 하고 환각을 갖는 망상체계로 가기 전에 내담자의 현재의 사실에 잘못된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줘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현재 잘 지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데 나는 면역 시스템에서 자꾸 저하를 나타내고 있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염증이 나거나 피부가 상처가 나더라도 잘 낫지 않아 라는 내담자의 상상에서 나오는 요소들이 이렇게 망상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상은 대부분이 뭐를 하냐면 이 스트레스의 농도를 높여가는 이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신의 지위 그리고 자신이 떠나간 공간, 자신이 지배하고자 하는 이 현실, 지키고자 하는 지금 여기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이라는 어떤 감각의 왜곡 현상을 이해하고 망상적인 착각은 오류로 인식되지 않으니까 정상적인 사람에게나 누구나 착각 현상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본인을 스스로 토닥토닥 해나가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신피질의 어떤 스트레스를 도와줄 수 있는 나는 눈물이 안 나는데 사람인데 눈물이 나네. 안 나는 사람인데 이제 지금 왜 눈물이 날까? 이런 감각의 어떤 왜곡 현상. 그래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이게 환각, 일루션이 되어서 지각할 객체가 없는 상태인데도 자꾸 자신은 어떤 뭔가를 지각해야 된다고 본인은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어떤 자생적인 현상들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의 세력으로 돌리니까, 외부 세력 탓으로 돌리니까 이러한 것들은 어떤 내적인 환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 착각, 환각. 상상은 실제로 있을 것 같은 일들을 진행하는 거고, 환각은 전혀 다른 부분인데 자신의 목소리로 어떤 지각에 갖는 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각화되지 않으면서 외부화도 되지 않는 게 환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스 정신적인 대화는 분명히 지각되지만 환자는 그 목소리의 고저나 높낮이나 그 음색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리 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지각되고, 환자들은, 내담자들은 종종 이것을 텔레파시라고 생각의 전달로 우리가 설명하기도 해요. 저들은.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혈당을 높인다라는 것은 예민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을 저하시키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감각적 내담자들에게 감각을 매개로 지각되고는 공간성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각이 이러한 환각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정신과적 병리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먼 데서 들려오는 환청이 이게 1순위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나타나는 어떤 환촉, 뭔가 닿은 것 같아. 뭔가 기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부 감각, 속안이 왠지 내장들이 간지러워지는 것 같아. 이래서 이런 체감각적인 환각을 인상에서 이제 관찰하고 또 탐색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상, 착각, 환각이 있으면 환시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환시. 그러니까 엉뚱한 게 보이는 거죠. 신체 질환이나 이런 약물들에 의해서 아닌지를 고려해보고 후각, 그리고 미각, 맛을 보면서 어떤 환각보다 덜 나타나는 게 이제 지금 말하는 또 다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각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환시, 뭐 귀신이 보인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분들이 현실적인 지각이 필요한 쪽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르티졸이라는 건 새로운 어떤 퇴행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퇴행 속에서 강박까지, 그리고 공포신경증까지 독립된 부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신피질이 많이 분비되면 불안도가 높아지는 거고, 적게 분비가 되면 비합리적인 것을 알면서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자신의 결정하지 못하는 회피적인 태도를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라는 만성 불안은 그러니까 심리적인 반응이고요. 생물학적인 기원을 보면 이제 불안 발작과는 대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심리적 갈등의 직접적인 표현인 것이 불안 신경을 설명하는 대신 유전적으로 이제 추정되는 공황 발작, 내적인 성질을 감안해서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불안 발작과 예기 불안 및 공포 증상들 간의 어떤 관계를 설명해 주는 스트레스는 심리적 기제를 함께 고려해서 불안 신경증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학자들은 이런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 예기치 못한 불안을 포함해서 우리는 공황장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불안이 예기치 못한 불안으로 환원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지속되어 온 불안은 많은 내담자에게서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황장애, 광장성 공황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초기 창기의 분류법에서 다른 진단과 그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불안장애라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범불안장애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라는 건 나름대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신경증하고 서로 중첩되고요. 임상적으로 뒤섞여 있는 모습, 그리고 시간 속에서 신경들이 경과하는 양상과 이런 심리적 접근법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들은 고전적인 어떤 스트레스 개념을 고수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표현, 어떤 스트레스라는 심리적 기원이 있다는 것에 다양한 증거들을 대고요. 스트레스에 적용되는 특정한 인격적 요소가 강조되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히스테리 인격, 히스테리 증상 간의 관계, 강박 증상과 강박성 인격의 관계만큼 밀접하지는 않지만 히스테리 인격을 보이는 환자에게 히스테리 증상을 발견할 수는 있고요. 또 스트레스에 의한 맥락이 전혀 다른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개인들에게 이 스트레스는 자주 이렇게 발견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통증과 신체적 호소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어요. 스트레스 속에서.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내담자의 태도에 의해서 피해망상으로 다가갈 수도 있고, 또 내담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에 대한 주장의 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나름대로 내담자가 신경증 이론에 대한 어떤 공통된 한 부분에서 서로 다른 장애들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증상들은 서로 다른 분류로, 범주로 분류화해보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고요. 신체화 장애, 해리장애, 가장성 장애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스트레스성 전환을 신체 증상으로 표현되는 모든 장애와 연관시킬 수가 있다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증상에 대한 설명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유발된 최근의 스트레스의 요인의 역할이나 이러한 증상에서 얻어내는 2차적 이익의 역할이
한정된다라고 이렇게 덧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증의 개념이 제기하는 임상적, 이론적 난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호소에 드러난 증상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시민성 통증, 또 전환장애, 신체화 장애가 이에 해당할 수 있고, 해리 장애로는 해리성 기억상실증, 해리성 둔주, 이인화 장애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한 대로 묶는 결과를 가져오는 케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관성만을 가져서 이제 한 대로 묶은 결과나, 이러한 어떤 입장은 스트레스 질환에서 범주 전체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환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증상을 인위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